세 번째 주제는 국민 삶의 질입니다. 이것도 챗GPT한테 그려달라고 했는데 프롬프트는 이거였어요. 서울에서 장 보는 사람들과 책 읽는 학생을 그려줘 했더니 조선시대를 그렸다가 갑자기 서울타워를 했다가 아직 완벽하지 않죠? 얘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정보가 좀 부족한 거겠죠? 이쪽도 아직은 발전을 많이 해야 됩니다. 국민 삶의 질 2라는 리포트고요. 통계청에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요소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2008년부터 2020년까지 교육비 부담도를 보니까요. 2008년도 굉장히 높았다가 최근 들어서 가파르게 빠지고 있죠. 조사는 학생 자녀가 있는 30세 이상의 가구주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비 부담을 덜 느끼고 있다라는 거고요. 2000년부터 2022년까지 국민 총소득 실질 금액을 보니까 우리는 약간 감소했습니다. 2021년 대비 2022년이요. 거의 플랫하다고 볼 수 있고요. 계속 성장하다가 약간 정체하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가구 중위소득을 보면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중위소득은 보면 진위계수랑은 좀 다른데요. 진위계수는 산술적인 걸로 나눈다고 보면 얘네들은 중위라서 실질적으로 조금 더 가까워요. 그래서 중위계층이 지금 잘 되고 있다. 성장을 잘하고 있고요. 은퇴가구도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근로가구보다는 확실히 적죠. 소득이. 이것들을 우리가 좀 해결해야 되는 거죠. 소득 만족도 조사를 보면 굉장히 재밌는데요. 2021년 대비 23년이 확 올라갔죠. 계속 올라갔습니다. 소득 안 늘었는데 왜 올라갔죠? 이건 순전히 제 추정입니다. 아파트 가격 하락으로 좀 이런 것들이 중하위권들이 자산의 상대적 박탈감을 덜 느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산은 금리가 폭등하고 아파트 가격이 조정을 받으면서 이렇게 됐죠. 요 자산이 실질적으로 줄어든 것들은 대부분 무슨 자산이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실물자산. 그러니까 부동산이 빠진 겁니다. 금융은 조금 더 늘었네요. 그래서 금융은 좀 더 늘고 있고 부동산은 빠지고 있는데 이것들이 지금 밸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방향성이 어떻게 갈런지 잘 봐야 됩니다. 밸류 프로그램은 궁극적으로 가구당 금융자산을 키워주고 그 안에서 배당이나 이자 소득이 발생해서 빈곤층, 소득의 불균형들을 좀 해결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은퇴가구, 노인가구들이 다 세금만 내는, 그러니까 생산적이지 않은 자산들만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배당을 많이 주는 배당주나 아니면 펀드나 이런 걸로 옮길 수만 있다면 소득의 보존이 되고 그렇다면 빈곤 노인들도 줄어들 테니까요. 정부의 방향성은 그건데 그것이 잘 추진될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순자산도 노인들 많이 갖고 있고요. 젊은이들은 조금 갖고 있고요. 지역별로 보면 아파트 때문에 수도권이 많고요. 비수도권은 적습니다. 부채 비율을 좀 보시면 다행히 부채 비율이 조금 내려왔습니다.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고요. 조금 내려왔고 요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기로는 180 이하로 떨어져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야 이자가 경제에 부담을 덜 준다. 왜냐하면 180 이상으로 가버리면 가구당 이자 부담률이 높기 때문에 내수가 불안하다.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순서대로 쭉 보면 이런 거죠. 한국은 여기 있습니다. 선진국들 대부분 다 위에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국가 부채도 줄여보자. 가계 부채도 좀 줄여보자. 이런 거고요. 그 부채도 아직은 건전한데 조금 긴장을 해야 되는 수준. 그러니까 증가 속도는 1입니다. 우리나라가. 상대적 빈곤율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상대적 빈곤율은 상대적으로 괜찮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OECD 안에서의 상대적 빈곤율 역시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아직은 안정되어 있고 그리고 부동산 자산이 많았다가 부동산 자산이 조금 줄어서 가계 순자산은 조금 줄어 있는 상태고 소득 만족도는 좀 올라가 있는 상태.
이게 지금입니다. 도대체 집을 얼마나 갖고 있니? 라고 보는 게 자가점유 가구 비율입니다. 자가점유 가구 비율은 16년 동안 2%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55%가 57% 됐으니까 실질적으로 전체 퍼센테이지로 보면 4%밖에 안 늘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집을 살 수 있는 계층들 혹은 집을 사고자 하는 계층들은 정해져 있다. 이것들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또 보시면 집값이 높은 지역들, 서울 당연히 낮죠. 울산은 높잖아요. 소득 수준이 높아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집값이 비싼 데들이 자가 점유 비율이 낮고 전남, 경북 이런 데들이 높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주택 임대료 비율 역시도 보면 아직까지 한국은 괜찮습니다. 당연히 수도권 비율이 좀 높고요. 이것들이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 우리나라는 교육비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내수가 확 죽죠. 그러니까 외국 대비해서 만약에 주택 임대 비율을 산술적으로 비교한다면 우리가 교육비 부담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교육비 부담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20%대면 상당히 가계에는 압박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더 올라갈 거면 교육비가 없어져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주택 임대료 비율에서도 보시면 상위들도 이렇게 높았다가 여기 있고요. 그러니까 소득이 늘어나면서 여기 있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괜찮습니다. 하위도 괜찮고 잘 관리되고 있네요. 그런 것들은 괜찮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부동산 쪽에서 보면 1인당 주거 면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게 되면서 계속적으로 면적이 늘어나고 있는데 보시면 이 16년 전하고 지금하고 상당히 많이 점유 면적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면 부동산 가격은 상당히 하방이 상대적으로 튼실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통도 GTX 여러 가지 교통시설들 많이 늘어나면서 좀 괜찮아지는 것 같고요.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재밌는 자료가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드는 대신에 지금 도시 공원 면적들이 늘어나고 있고 1인당 점유하는 주거 면적이 늘어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게 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거주 형태의 변화들은 있겠지만 부동산이 경기가 받쳐준다면 그렇게 급 하강할 가능성도 이런 이유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렇다고 오른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기후 불안도도 보면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기후가 지금 막 변동이 심하잖아요. 근데 기후 불안도는 이렇게 됐고요. 지금 재밌는 게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느끼고 있고 읍면보다 동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느끼고 있고 남자보다 여자들이 많이 느끼고 있고 경제 추측 세력들 30대에서 60대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느끼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 비율이 확확 올라가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은 여기 있고 요 연령대만 조금 올라갔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그냥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기후변화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식들이 과거에 전 세계 온도 1.5도 올라가는 거를 막으려는 강력한 정책들이 나오게 된 계기였다면 지금 정책들이 약간씩 시간이 더 지연되는 것들은 저런 인식들이 더 올라가고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투자 쪽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